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 이야기가 있는데요. 이게 참 기가 막히면서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사건입니다.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사는 K씨라는 분이 아마존 판매자 때문에요. 무려 1년 넘게 원치 않는 택배를 수백 개나 받았다는 소식이에요. 저희가 뉴욕포스트, 야후뉴스, 또 뉴욕타임스 같은 여러 기사들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 그 전말과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이 사건의 시작은요. 중국에 있는 한 아마존 판매자가 K씨의 집 주소를 말 그대로 자기네 반품 주소로 그냥 써버린 거예요. 허락도 없이요? 허락도 없이요. 아니 어떻게? 네, 처음에는 뭐 그냥 배송이 잘못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. 근데 이게 점점 심각해진 거죠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? 처음 택배 왔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웃집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셨다면서요. 맞습니다. 근데 그 뒤로요. 이게 1년이 넘도록 거의 매일같이 택배가 온 거예요. 내용물은 주로 가짜 가죽으로 만든 자동차 시트 커버였고요. 그것도 대형 박스로요. K씨 집 앞 진입로가 아예 택배 상자로 그냥 꽉 차버려서 차를 댈 공간조차 없었고 심지어 같이 사는 88세 장애인 어머님이 현관문으로 들어오시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. 와, 상상만 해도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겠네요. K씨 본인 표현으로는 또 다른 형태의 지옥이었다고 할 정도니. 그렇죠.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. 근데 이 택배들이 전부 다 리우센디디안이라는 한 중국 판매자가 보낸 거였고 브랜드는 앳킨이었다고요. 도대체 왜 많고 많은 주소 중에 K씨 집 주소를 쓴 걸까요? 이게 아마존 정책의 허점을 좀 악용한 걸로 보이는데요. 원래 국제 판매자들은 미국 내에 반품받을 주소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그냥 반품 없이 환불을 해주거나 그것도 아니면 꽤 비싼 국제 반품 배송비를 내야 하거든요. 아, 그런 규정이 있군요. 네, 근데 이 판매자는 그 비용을 아끼려고 그냥 무작위로 보이는 K씨 주소를 자기네 반품 주소로 등록해버린 것 같습니다. K씨는 이 판매자랑 아무런 거래도 관련도 없었고요. 그러니까 결국 비용 줄이려고 전혀 상관없는 개인에게 피해를 다 떠넘긴 거네요. 참, 그런데 이 판매자 제품 자체도 문제가 많았다고요? 맞아요. 그 시트 커버가 품질이 엄청 낮고 광고랑 다르게 실제 차량 모델에는 잘 맞지도 않아서 반품 요청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. 근데 반품하려고 보니까 주소는 엉뚱한 K씨 집으로 되어 있고 어떤 구매자들은 심지어 국제 반품 배송비로 뭐 최대 124달러까지 내라고 요구받거나 아예 환불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이중고를 겪은 거죠. 아, 구매자들도 피해가 컸군요. 네. 그래서 그 판매자 상품 페이지가 보면 별점 1개짜리 부정적인 후기가 막 쌓여 있고 심지어 연락처 정보도 제대로 기재 안 해서 아마존 정책도 위반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. 그런데 K씨가 이걸 1년 동안 그것도 최소 6번이나 아마존에 알렸다고 하는데 그동안 아마존은 뭘 한 건가요? 초기 대응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. 그 부분이 정말 실망스러운데요. 아마존 쪽에서는 K씨한테 그냥 그 택배들을 뭐 기부하라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거나 아니면 직접 반송 처리하라는 식의 답변만 계속했다고 해요. 네. 아니 판매자 잘못인데 왜 피해자가 그걸 처리하라고? 그렇죠. 보상이라고 준 것도 고작 100달러짜리 아마존 기프트 카드가 전부였다고 하니까 K씨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겠죠. 왜 판매자 잘못을 내가 치워야 하느냐고 하소연할 만도 하고요. 와, 1년 동안 6번이나 알렸는데 그런 식이었다니? 정말 답답했겠네요.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건가요? 결국에는 언론의 역할이 컸습니다. 지역 방송국인 ABC 7뉴스가 이 사연을 듣고 취재에 와서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. 아, 역시나 취재가 시작되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. 언론 보도가 딱 나가자마자 아마존이 바로 태도를 바꿨군요. 네, 맞습니다. 보도 직후에 아마존에서 즉시 K씨 집에 쌓여있던 모든 택배를 수거해 갔고요.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까지 약속했습니다. 그리고 그 문제의 판매자 상품 목록도 지금은 현재 이용 불가 상태로 바뀌었고요. 정말 다행이긴 한데 뭔가 좀 씁쓸하네요. 언론이 나서기 전까지는 왜 해결이 안 됐을까 싶기도 하고. 네, 그렇죠. 뉴욕포스트나 야후뉴스, 뉴욕타임스 같은 주요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아마존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.
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문제 해결 창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언론의 감시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. 네. 이 사건 그냥 한 개인의 불운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지점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첫 번째로는 역시 아마존 같은 거대 플랫폼이 제3자 판매자, 특히나 국경을 넘어서 활동하는 국제 판매자들을 어떻게 검증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. 이번 경우처럼 반품 주소를 등록할 때 최소한 그 주소의 실제 소유자나 거주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라도 있었다면 이런 황당한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죠. 너무 효율성만 따지다 보면 이런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대기업들의 고객 서비스 시스템의 허점도 좀 드러난 것 같아요. 네. 1년 넘게 같은 문제가 반복됐는데도 초기 대응이 너무 미흡했다는 건 특히 이렇게 제3자 판매자와 얽힌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존 내부적으로 뭔가 좀 더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일리가 있네요. 마지막으로는 이게 단순히 미국 내 문제가 아니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. 국제 판매자들이 이런 식으로 정책을 악용하는 걸 막고 또 국내 소비자들이나 심지어 아무 관련 없는 시민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 네. 결국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 같아요. 아마존 같은 거대 플랫폼은 자기들 마켓플레이스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판매자들의 행동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? 네, 바로 그겁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점점 더 복잡해지고 예측 불가능해지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환경 속에서 우리 소비자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? 이런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부터 말이죠.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